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경제 풍경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고 시중은행의 창구는 여전히 붐비며 도심의 고층 빌딩들은 화려한 불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거대한 붕괴는 결코 예고된 팡파르와 함께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중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시스템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보이지 않는 뇌관, 경제학 용어로 그림자, 금융 샤도우 뱅킹이라 불리는 제2금융권의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시중은행, 즉 제1금융권이 경제의 혈관이라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등으로 구성된 제2금융권은 모세혈관과도 같습니다. 혈관이 튼튼해도 모세혈관이 괴사하기 시작하면 결국 몸 전체가 마비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 모세혈관 곳곳에서 연체율 급등이라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몇몇 사람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 위에서 쌓아올린 탐욕의 탑,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는 화약고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을 잊었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때와 같겠어? 라는 안일함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체율 그래프의 기울기는 과거 위기 당시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1금융권에 비해 규제의 벽은 낮고 리스크 관리는 느슨하며 정보의 투명성은 떨어집니다. 호황기에는 고수익을 안겨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지만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수축기에는 이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제2금융권의 장부에는 회수 불가능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권들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회사의 실적 악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금의 흐름 끝에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영끌로 집을 산 평범한 가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개 생긴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제2금융권의 부실은 한국 경제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위기가 어떻게 잉태되었으며 그 폭발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시한폭탄을 멈출 수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위기의 전조는 언제나 차가운 숫자의 변화로 먼저 감지됩니다. 현재 제2금융권이 보여주는 지표들은 단순한 경고음을 넘어 공습경보에 가깝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체율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과거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던 연체율이 최근 몇 분기 사이에 수직에 가깝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의 상황은 심각한 임계점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절 공격적으로 대출 자산을 늘렸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만기 연장만을 거듭하며 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브릿지론의 규모는 이미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상은 산소호흡기만 달고 있는 부실 사업장들이 제2금융권의 장부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 금융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질적 저하입니다. 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카드론과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불리는 좋은 부채가 아니라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기존 대출을 막기 위한 생계형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합니다. 카드사들의 대손상각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로 처리해버리는 악성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제2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여 채권 금리를 높여 부르고 있으며, 이는 해당 금융사들의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대출 금리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공포의 밀도는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급등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것은
대중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금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둑이 터지기 직전 작은 균열 사이로 물줄기가 새어나오듯 지금 제2금융권 곳곳에서는 자본 잠식과 유동성 고갈이라는 뚜렷한 붕괴의 징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후들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경제 충격은 단순히 돈을 못 갚는다는 1차원적인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충격이 확산되는 진짜 원리는 바로 신용의 연쇄적 파괴에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그 돈은 시중에 돌며 또 다른 부와 투자를 낳는 신용 창출, 크레딧 크리에이션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정반대로 그리고 훨씬 더 폭력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영리의 자산 효과 혹은 디레버리징, 델레버레이징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제2금융권의 부실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자금줄이 마른 기업과 가게가 생존을 위해 보유 자산을 시장에 급하게 내다 파는 투매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주식, 채권을 헐값에 던져야 하는 상황, 즉 파이어 세일, 사일이 시작되는 순간 시장의 바닥은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작동 원리는 담보 가치 하락의 악순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부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은 아파트나 미분양 상가를 경매시장에 대거 쏟아내면 낙찰가율은 급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빚을 성실히 갚고 있던 다른 건전한 차주들의 담보 가치마저 동반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사들은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담보 부족분이 발생했다며 대출금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는 마진 콜 말긴 컬을 보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흑자 기업이나 중산층 가게마저 연체의 애무로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또한 그림자 금융은 복잡하게 얽힌 유동화 증권 PF에 ABCP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사업장의 부도로 인해 이 증권이 차환, 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면 여기에 투자했던 증권사, 건설사, 그리고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까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금융시장 내에 돈매경화, 크레딧 크런치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번집니다. 제2금융권이 생존을 위해 대출문을 걸어 잠그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거나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고 기업의 도산이 일자리를 없애며 소득이 줄어든 가게가 다시 빚을 갚지 못하는 죽음의 나선형 구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뇌관이 폭발했을 때 벌어질 경제 충격의 냉혹한 작동 원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는 인류 경제사에서 처음 등장한 괴물이 아닙니다. 역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대자비를 보여주며 그림자 금융의 붕괴가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는 바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당시 월가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에게 주택 자금을 무분별하게 빌려주었고 이 부실 채권을 교묘하게 포장해 파생상품, CDO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맹신과 리스크는 분산되었다는 오만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자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단숨에 붕괴했고 리먼 브라더스 같은 거대 투자은행조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 구조는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서늘한 지적입니다. 더 가까운 그리고 더 뼈아픈 사례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주택금융 전문회사 주전 사태입니다. 당시 일본의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자금을 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판 그림자 금융이었습니다. 버블이 터지자 7개 주전사가 모두 파산했고 이들이 안고 있던 천문학적인 부실 채권은 고스란히 일본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뒷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훼손된 경제 체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의 터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겪고 있는 PF 위기는 30년 전 일본이 걸었던 멸망의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답습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무서운 시나리오는 민간의 부실이 국가의 위기로 전이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최근의 튀르키예 사례를 보십시오. 방만한 민간 부채와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정부가 무리하게 떠안거나 재정을 쏟아부어 막으려 할 때 국가 신용도 자체가 추락하며 환율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는 화폐 가치의 붕괴,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습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기업과 은행의 부실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제2금융권발 그림자 금융의 위기는 단순히 금융권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미국식 시스템 붕괴를 맞을 것이고, 잘못 수습하면 남유럽이나 남미식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 금융의 붕괴가 불러올 파장은 여의도 금융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충격파는 곧바로 실물 경제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내수빙하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곳은 바로 건설업과 그에 딸린 수많은 하청 생태계입니다. 현재 제2금융권 부실의 핵심인 부동산 PF가 터지면 자금줄이 끊긴 건설사들은 줄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시행사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면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수십만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동시에 끊깁니다. 건설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의 대량 실직은 곧바로 가계의 소득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영업 시장을 덮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흑자부도의 공포가 중소기업계를 엄습한다는 사실입니다. 제1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이용해 운영 자금을 융통하던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금융사들이 생존을 위해 유동성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면 기술력이 있고 이익을 내던 기업조차 당장 막아야 할 어음을 막지 못해 쓰러지는 비극이 속출할 것입니다. 돈맥경화 현상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미래를 위한 R&D 투자나 설비 확충은 꿈도 꾸지 못하고 현금을 움켜쥔 채 납작 엎드려 있는 좀비 경제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멈추고 고용을 줄이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은 그 즉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러한 실물 경기 침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2차 붕괴를 초래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가게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내놓게 되고,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은 하락합니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 가계의 특성상 집값 하락은 심리적, 실질적 빈곤감을 유발하여 지갑을 더욱 굳게 닫게 만드는 역자산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내수 소비가 죽으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다시 금융권의 부실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2금융권의 위기가 단순히 금융시장의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파괴하고 장기 저성장, 즉 한국형 장기 불황의 서막을 여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즉 딜레마에 내빠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금리를 높게 유지할수록 제2금융권의 부실 뇌관은 더 빨리 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풀자니 잡히지 않는 물가와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이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정부가 선택한 현재의 전략은 질서 있는 퇴장을 가장한 시간 벌기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 기능을 확대하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수십조 원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터질 것을 알면서도 폭발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치명적인 부작용, 바로 도덕적 헤이모랄 해사를 낳습니다. 호황기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던 금융사와 건설사들이 위기가 닥치자 우리가 망하면 나라 경제가 다 망한다며 정부의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유화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단면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 기업을 시장 원리에 따라 도태시키지 않고 세금이나 공적 자금으로 연명시키는 것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 대신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건강한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좀비 기업들이 빨아먹게 만듦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침체를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조차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나라 국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모든 부실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점의 문제일 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즉 옥석 가리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정부는 곧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제2금융권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국민 모두에게 인플레이션과 증세라는 고통을 분담시킬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환부를 도려내고 시스템을 리셋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부의 분주한 대책들은 어쩌면 다가올 충격의 강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안간힘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거시 경제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개인이 이 파도를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튼튼한 방주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제일 원칙은 단연코 현금 확보, 리퀴디시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보다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이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현금은 왕이다. Cash is 킹라는 격언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 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델레버리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나 카드론, 리볼빙을 쓰고 있다면 당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을 해지해서라도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이자의 복리 효과가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속도는 당신의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만약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억만 원 이내로 쪼개어 분산 관리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설마 내 은행이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수많은 피해자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한다면 거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경제 시스템 자체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의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 혹은 우량 국채의 비중을 늘리는 해지 전략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자산 시장이 붕괴할 때 이 안전 자산들은 당신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줍고 싶은 유혹, 일명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싶은 충동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의 뇌관이 터지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섣불리 빚을 내어 저점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신호를 기다리는 인내심, 즉 관망도 훌륭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웅크리고 앉아 매서운 겨울 바람을 견뎌내며 살아남는 것, 서바이벌 자체가 승리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신용 점수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본업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난세에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경제학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사라질 때 길어지는 법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를 따뜻하게 비췄던 저금리와 유동성이라는 태양은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했던 빛 뒤에 숨겨져 있던 그림자 금융의 흉측한 실체가 긴 어둠과 함께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2금융권의 연체율 급등과 부동산 PF 위기는 단순히 몇몇 금융사의 경영 실패나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의 몰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빚을 내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부채 위에 모래성처럼 쌓아 올린 대한민국 경제 모델 전체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서늘한 부고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써야 할 불을 미리 당겨와 흥청망청 썼고 이제 그 청구서를 받아든 셈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비극일지 희극일지는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듯 지금의 위기 또한 우리 경제의 거품을 걷어내고
펀더멘털을 재건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부실을 덮고 빚으로 빚을 막는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서서히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경고음은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균열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탐욕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냉혹한 현실의 빛을 마주해야 합니다. 부채는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라는 이름의 채권자는 자비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붕괴하는 소리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의 계좌가 멈추고 거리에 임대 문의가 나붙으며 소리 없이 조용히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림자, 금융이 보내는 이 마지막 시그널을 놓치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이지만 외면하는 자에게 위기는 파멸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금 골든타임의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